사회 재판 도진기. 판사 출신 변호사 도진기 작가의 장편 소설이다. 추리소설을 주로 쓰시는데 범죄와 그 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법정 공방을 상당히 재미있게 그려내는 작가이다. 추리소설과 단편소설을 주로 쓰고 어둠의 변호사 고진 시리즈와 백수 탐정 진구 시리즈가 대표 시리즈이다. 작가는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민사재판에서도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판결해준 법원의 결정을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사법부가 만들어낸 살인 하이웨이에서 공포를 느꼈다. 이 판결을 두고 저자는 항상 의문을 가졌다. 정말 이렇게 되어도 괜찮은 걸까? 사법체계의 이러한 허점에 대한 법조인의 걱정과 관심은 언젠가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두 친구가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다. 우락부락하고 거친 성격의 양길과 그런 양길에게 매번 끌려다니며 그의 성격에 맞춰주기만 하는 지훈은 여행에 가서 술을 마신다. 바에서 술을 마시다 양길은 그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한 잔 더 하자며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구입해서 호텔로 들어간다. 호텔에서도 양길은 작정을 한 듯 지훈에게 술을 계속 마시게 한다. 그리고 지훈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양길은 뒷주머니에서 여러 겹으로 접힌 종이 뭉치를 꺼내서 펼쳤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데 양길은 그 가루를 지훈의 소주잔에 넣고 스푼으로 저어 녹였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훈에게 양길은 그 술을 단숨에 마시라고 강요했고 지훈은 그 술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날 지훈은 사망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사망 선고를 받는다. 한국에 계시는 지훈의 노모에게 양길은 시신을 옮기기 어려우니 현지에서 화장을 하고 유골을 한국으로 가져가겠다며 허락을 받는다. 지훈의 여자친구 선재와 지훈의 노모는 지훈의 사망 원인을 음주 과다로 인한 심장마비로 알고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얼마 후 지훈의 노모에게 보험사에서 전화를 하고는 사망한 아들이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 수령자는 친구인 배양길로 되어 있음을 알려왔다. 노모는 이 사실을 선재에게 알렸고 선재는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양길을 살인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지훈의 살인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어 지훈의 여자친구 선재는 공판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재판 상황을 지켜보았다. 선재는 사격 국가대표로 활동했으나 점차 시력이 안 좋아지고 어머니 건강 문제도 생기면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그동안 알고 지내던 잡지사의 기자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지훈은 든든한 사람이었다. 공판을 지켜보고 밖으로 나가자 법원 뒤편 주차장에 있던 벤치에 지훈의 노모가 앉아 선재를 기다리고 있다. 선재는 이번 공판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음을 알리는데 그때 지훈의 사촌 형인 형식이 나타났다. 형식은 한국에서 성인 오락실 직원으로 일하다 오락실이 승률 조작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한국을 떠나 필리핀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었다. 길어지는 재판에 대해 형식은 법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다음 공판의 검사는 지훈과 양길과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전상호라는 남자를 증인으로 세웠다. 전상호는 고등학교 시절 양길이 지훈을 손을 봐주라는 강요에 의해 지훈을 괴롭히곤 했는데 어느 날 양길이 정의의 사도처럼 지훈의 앞을 막고 그를 학교 폭력에서 구해주는 쇼를 하여 지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훈은 이후 양길을 우상처럼 여기며 양길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들었다고 했다. 그렇게 지훈을 속인 양길은 온갖 심부름이며 숙제와 뒤로는 용돈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 법원에서 양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방청석의 선재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남자친구 지훈이 진짜 좋은 친구라고 믿고 자신과도 몇 번 만나봤던 양길의 비밀에 소름 끼쳤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검사는 심리지배 상태로 재판을 몰아가려고 했다. 재판은 다음으로 연기되었고 다음 공판기일에 지훈의 생명보험을 계약해준 보험 설계사가 증인으로 출두했다. 설계사의 증언에 의하면 보험 수익자인 배양길이 계약 당일에 함께 참석했으나 계약 당사자인 지훈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친구를 수익자로 하고 월 150만원이 넘는 보험료는 그래도 특이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공판에서도 별 진전이 없었다. 박재열 검사는 재판이 쉽게 풀리지 않자 답답해하며 선재에게 증인으로 필리핀에서 지훈의 사인을 확인해준 의사라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재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형식에게 도움을 청한다. 필리핀으로 온 선재를 만난 형식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그 의사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간다. 그 의사의 이름은 레온 토레스로 선재와 형식이 찾아가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을 한다.
형식의 필리핀 친구 라파엘의 부탁을 받은 공무원 율로가 병원장에게 전화를 한 통 걸자 병원장은 바로 토레스에게 휴가를 허락하며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다. 세부 살인 사건의 마지막 공판에는 필리핀 의사 토레스가 증인으로 참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을 했다. 사망 진단서에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급성 심장사, 선행 원인으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썼지만 당시 병원에 실려온 망자의 친구가 알려준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사망한 지훈의 입 주변에 붉은 반점이 생겼던 것을 언급하면서 강한 외부의 자극으로 생긴 흔적이라고 증언을 했다. 그날 오후에 선재는 박재열 검사를 찾아갔는데 박재열 검사는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살인의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의 판결문을 출력해서 선재에게 건네주었다. 선재는 집에 와서 그 판결문을 읽어보다가 해당 시사 프로그램을 결제하고 영상을 내려받았다. 사건은 2003년 3월에 있었다. 육군 원사가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아내를 살해한 죄로 징역 35년형을 받은 사건이었다. 군인 부부가 탄 차량이 한밤중에 옹벽을 들이받았는데 남편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끝났지만 아내는 사망한 사건이었다. 사고 직전 아파트 주차장의 CCTV에는 남편이 모포로 감싼 무언가를 질질 끌어서 차 조수석에 싣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아내가 차에 타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사고 후 남편은 보험사에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살인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간접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남편이 피해자의 경부를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선재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지훈 사망사건의 재판 선고일 당일에 법원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에 승복할 수 없었던 검사는 바로 항소를 했다. 이번에도 주차장 옆 벤치에서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던 지훈의 노모와 사촌형 형식에게 결과를 알려주면서 선재는 앞으로 2번의 기회가 있으니 낙담하지 말라고 위안을 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양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는 다시 항소를 했다.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지만 3심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최종 선고기일에 대법원에 찾아간 지훈의 노모는 상소가 기각되자 재판장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놈이 죽였습니다. 그 놈이 죽였어. 병원에서의 소동은 신문에도 났고 선재는 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접했다. 1심 6개월, 2심 5개월 그리고 대법원에서 4개월로 총 1년 반에 걸쳐 재판이 끝났다. 선재는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법에 따랐다면 양길은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살인자를 벌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판사가 문제다. 인간의 한계이다. 어느 날 한동안 집에서만 지내던 선재에게 친구 윤소희가 연락을 해왔다. 약속 장소는 을지로 3가 골목에 있던 삼겹살 집이었다. 구석 자리에 친구 4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은채의 남자친구인 장인규라는 남자도 있었다. 여러 얘기가 오고 가다가 최근에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변호사인 장인규는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 법이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장인규의 말에 선재는 법정에서는 판사가 권력자였다며 따지듯이 말하고 둘은 사법제도에 대해 날이 선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런 말싸움이 부질없다고 느낀 선재는 말을 줄이고 술을 마셨다. 다음날 선재는 양길이 보험사를 상대로 19억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신문 기사를 더 뒤져보는데 어느 기사에서는 양길의 승소를 예상하며 선례가 되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었다.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었다. 2014년 8월 23일 새벽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년 남성은 도로가에 정차된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그 차의 조수석에는 캄보디아인 만삭의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그녀는 즉사했다. 남편은 지방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했는데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사고 직전에 11개 보험사에 도합 95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만 360만원가량이 되었다. 그리고 특이하게 평소엔 동대문 시장에 혼자 다녔음에도 사고 당일에는 아내를 태우고 갔다. 차 안에 남은 아내의 혈흔에서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졸음 운전을 했다는 남편의 주장과는 다르게 사고 지점 400m 후방에서 돌연 상향등을 켰다. 또한 차량을 세심하게 조종해서 그대로 화물차에 돌진했다. 남편은 아내가 죽었는데도 병원에서 V자를 만들며 셀카를 찍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가 대법원에서는 다시 무죄로 판결이 났다. 그 후 남편은 보험사 11곳을 상대로 도합 95억 원의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에서 남편은 모두 승소하여 95억 원의 보험료를 전부 탈 수 있게 되었다. 얼마 후 관악경찰서에서 선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내용은 지훈의 모친 전희자 씨를 양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조사를 진행 중인데 진행이 되지 않아서 도움을 청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급하게 경찰서로 달려가니 지훈의 모친의 근처에 양길이 앉아 있었다. 양길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신에게 살인자라고 부른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던 것이었다. 형사는 합의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선재는 노모를 부축해 주차장으로 가다가 차에 앉아서 폰을 만지고 있던 양길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말했다. 양길은 깐죽거리며 보험금을 꼭 받아야겠다며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다. 선재는 양길에게 이제는 살인의 죄를 물을 수는 없어졌지만 보험금까지 양길에게 줄 수는 없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며 인터넷을 뒤져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을 쓴 글을 발견했다. 그의 글에서는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2%의 확신 부족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로 판결을 한다고 쳐도 이 정도의 사실관계라면 보험금을 놓고 다투는 민사재판에서는 남편의 살인을 인정하고 패소 판결을 했어야 옳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가 또 언급한 하나의 사건은 여수 금오도 추락 사망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가 죽은 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보험금을 청구한 민사재판에서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선재는 그 글을 쓴 변호사 서찬유를 찾아서 그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리고 그를 만나 법률적인 조언을 듣게 되었다. 그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논리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형사재판에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무죄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다. 범인을 놓칠 수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민사재판은 다르다. 민사는 양측이 다투는 구조다. 둘 중에 한 곳은 이기게 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동기가 아니라 그저 상대방보다 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민사에서는 증거의 우월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그런데 왜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왔을까? 서찬휴 변호사는 그것을 대법원의 권위 때문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이 무죄 도장을 찍은 건이니 민사재판의 판사도 눈 밖에 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또한 법조계에 만연한 관행에 대해서도 말했다. 형사와 민사가 달라질 수 있는 건 오로지 이론일 뿐이고 대개는 결론을 같이 한다는 게 관행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 오제이 심슨의 살인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심슨은 백인인 니콜과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슨의 전처 니콜과 레스토랑 직원인 론 골드먼이 니콜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날은 니콜이 그녀의 어머니와 골드먼이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 선글라스를 두고 갔는데 그것을 돌려주려고 니콜의 집에 들렸다가 사망했던 것이다. 이 살인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심슨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니콜과 골드먼의 유가족들은 심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4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여수 금오도 사건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금오도 사건에 대해 보험금 청구 소송까지 결론을 형사사건과 무리하게 일치시키려다 길을 잃은 재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서찬휴 변호사는 탄식을 하며 설명을 했고 선재의 눈에 그는 사법 시스템의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가 언급한 오금도 사건이란 여수 남쪽의 갓김치로 유명한 돌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아래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금오도라는 섬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2018년 12월 31일 밤 금오도 방파제 부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 조수석에 있던 여성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고 말았다.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차를 후진하다가 실수로 난간을 들이받고 남편이 차의 후면을 살펴보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차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중립기어에 놓아서 차가 경사면에서 스스로 굴러내려가 바다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 두 사람이 재혼한 지 20일이 된 부부였는데
사고가 일어나기 전 남편은 그녀의 명의로 10억 원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았고 처음 보험금 수령인을 그녀의 딸로 해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하기 17일 전에 보험금의 수령인을 남편으로 변경한 사실이 밝혀졌다. 20년간 관광버스를 운전한 남자가 그런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대법원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 과실치사로 보았고 금고 3년형을 확정지었다. 그 후 남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도 대법원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금도 사건은 여러모로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흡사했다. 서찬휴 변호사를 만난 후 선재는 양길의 변호를 맡았던 문병일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간다. 양길의 변호사였던 그는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던 선재를 알아보지 못했다. 선재는 한 달에 20만 원만 줘도 좋으니 일을 배울 수 있게 직원으로 고용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여직원 조아영이 변호사를 설득하여 일손이 더 필요하다는 그녀의 설득에 넘어가 선재를 직원으로 일을 하도록 했다.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선재는 이전 재판의 기록들을 보관하는 곳을 알아내고 그곳에서 지훈의 재판에서 사용된 자료들을 빼내서 그것을 지훈의 보험사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선재의 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배양길의 보험금 소송은 양길의 승소로 끝났다. 양길은 지훈을 죽인 죄도 무죄 판결을 받고 보험금 19억까지 받게 되었다. 선재는 몸에 힘이 빠져 주차장 쪽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옆으로 양길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양길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생각에 선재에게 자신의 살인을 털어놓았다. 양길은 자신이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하나의 뉴스 기사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남편이 범인이 확실한데 남편은 무죄로 선고받고 보험금 95억까지 탔다. 그 사건을 보던 양길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자신의 꼬붕인 지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서 양길은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이 나라의 사법부를 욕하라며 선재를 비꼬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뉴스를 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며 진짜로 욕먹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놈을 무죄로 풀어주고 보험금까지 주라고 판결을 내린 판사놈들이 진짜 욕을 먹어야 할 놈들이라고 항변했다. 선재는 사법제도의 허점이 범죄 예비군을 각성시켰다는 것을 그리고 사법부가 이 사회에 커다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원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협력을 하면서 살인의 하이웨이를 탄탄하게 닦아놓았다. 형식이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전날 형식은 선재와 함께 만나 밥을 먹었다. 둘이 밥을 먹는 식당의 텔레비전에는 필리핀 세부의 살인 용의자가 승소하여 19억을 받게 되었다는 양길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얼마 후 선재의 인스타그램에 메시지가 들어왔다. 메시지를 확인하니 그건 양길이 보낸 것이었다. 지훈을 죽인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선재는 필리핀으로 형식을 찾아갔다. 그리고 형식의 인맥을 동원해 복수를 계획한다. 한편 필리핀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코인 투자로 돈을 잃고 기분이 좋지 않던 양길에게 필리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필리핀 영사협력원의 측근이라는 사람에게서 온 연락이었는데 전화의 핵심은 죽은 송지훈의 명의로 부동산과 해외 채권들이 발견되어 정리를 하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다. 필리핀으로 와줄 것을 요청하자 양길은 그 자산을 받기 위해 필리핀으로 간다. 필리핀 공항에서 그는 2명의 남자에게 제압을 당한다. 그리고 제압당한 그의 앞에 선재가 나타났다. 양길은 선재가 필리핀의 갱단을 이용해 자신을 납치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한 양길은 CCTV가 다 보고 있으니 납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자 선재는 그들이 갱단이 아니라 필리핀 경찰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양길은 자신은 무죄 선고를 받았으므로 다시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웃었다. 그러나 선재는 양길에게 그것은 한국에서만 해당한다고 말해주었다. 필리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라 그는 필리핀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필리핀 경찰은 그를 체포해 데리고 갔다. 그리고 7개월 후 선재는 편의점에서 신문을 사서 세부 살인사건의 재판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피의자인 배모 씨는 필리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되어 있었다. 소설은 이렇게 죄를 지은 양길이 필리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처음 작가는 이 소설의 제목을 살인 하이웨이로 지었었다고 한다. 소설 속에서도 등장하는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저자가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법원이 이런 걸 사회에 던져놓으면 대체 어떡하자는 거지? 제목인 사의 재판은 과연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지 상상하게 만든다.
어쩌면 삼심 제도에서 제대로 된 죄값을 밝히지 못할 경우 제사의 방법인 복수의 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본다. 사법 제도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의 차원으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재미와 무게를 함께 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재미도 놓치지 않은 소설이다.